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텔레비전을 켜면은 온통 이란 전쟁 이야기뿐이에요. 미사일이 날아가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기고 기름값이 또 오를 거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연막탄 뒤에서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폭격기도 아니고 항공모함도 아니고 양복 입은 한 남자가 사무실에서 펜대 하나로 세계 질서를 뒤바꾸고 있어요. 그 남자 이름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란 전쟁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지갑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전쟁의 그림자 뒤에 숨은 미국 재무부의 조용한 쿠데타,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 동맹국 통화 스와프 확대, 그리고 우리 한국을 직접 겨냥한 통상 압박까지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게 왜 강남 아파트 가격부터 SK텔레콤 주가, 심지어 우리 집 기름값까지 흔들어 놓을지를 오늘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은 앞으로 1년 동안 한국 경제가 이제 어디로 갈지 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제재라고 하면은 그냥 이란산 석유 사지 마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요. 미국이 노리는 건 이란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란에게 돈을 보내는 통로, 즉 중국 은행이에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저 옛날에 동네에 깡패가 있었어요. 이 깡패한테 돈을 주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돈을 전달해주는 심부름꾼이 또 따로 있어요. 미국은 이제까지 깡패만 때렸어요. 그런데 별 효과가 이제 없었던 거예요. 왜냐? 심부름꾼이 계속 돈을 가져다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심부름꾼을 직접 노리기로 한 거예요. 그 심부름꾼이 바로 중국의 작은 정유사, 이른바 티팟 정유사라는 곳이에요. 티팟이 뭐냐? 이게 재밌어요. 차 주전자라는 뜻인데요. 중국에 정유시설이 작은 독립 정유사들이 있어요. 시노팩이나 페트로차이나 같은 큰 국영 기업이 아니라 산둥성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정유 회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사실상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사주는 큰손이에요. 미국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를 가져가는데 그중 대부분을 이 티팟 정유사들이 처리해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미국이 그렇게 두들겨도 이란 경제가 안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 어떻게 했냐? 2026년 4월 말 헝리 페트로케미컬이라는 중국 다롄의 정유사를 직접 제재 명단에 올렸어요. 이건 그냥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에요. 헝리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독립 정유사예요. 미국이 이 정도 규모의 중국 기업을 직접 때린 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란 그림자 함대라고 부르는 유조선 40여 척과 홍콩에 본사를 둔 페이퍼 컴퍼니들까지 무더기로 제재했어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와요. 베센트가 중국 은행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무슨 내용이냐? 만약 너희가 이 티팟 정유사들이랑 동거래를 하면 너희 은행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쫓겨난다. 이런 경고예요. 이거를 2차 제재라고 하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유사 하나 두들겨 맞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은행이 미국 달러 결제망에서 끊기면은 그 은행은 그냥 사실상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은행들이 알아서 이란 거래를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 한 명 안 보내고 미사일 한 발 안 쏘고 펜대 하나로 이란의 자금줄을 조르는 거죠. 이게 바로 베센트가 자랑스럽게 이름 붙인 이코노믹 퓨리, 우리말로 경제적 분노 작전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엄청난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란 경제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카르그 섬 저장 시설이 가득 차서 이란이 강제로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베센트 본인이 이란이 하루에 1억 7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직접 언급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유가를 폭등시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돼요. 호르무즈가 막히면은 한국이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약 70%가 한 번에 마비돼요. 그러면은 우리 동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리터당 2,000원, 2,500원. 상상하기 싫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예요. 미국이 한 손으로는 이란을 조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뭘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통화 스와프 확대 전략이에요. 이거 정말 흥미진진해요. 2026년 4월 20일 베센트 장관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 나가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었냐? 걸프 지역의 많은 동맹국들과 일부 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라인을 요청해 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뉴스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무릎을 쳤어요. 이게 진짜 베센트의 회심의 한 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통화 스와프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두 나라 중앙은행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 달러 필요할 때 내가 줄 테니까 나 너희 돈 필요할 때 너가 줘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랑 300억 달러 스와프즈 했었고요. 2020년 코로나 때 600억 달러 스와프 난 했었어요. 이게 있으면 외환위기 걱정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종의 또 비상금 보증서 같은 거예요. 그런데 베센트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이걸 무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영구 스와프 라인은 단 5곳뿐이었어요. 캐나다, 영국, 일본, 스위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베센트가 이걸 걸프와 아시아로 확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곳이 아랍에미리트, 즉 UAE이고요. 그래서 베센트는 다른 나라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다른 걸프 국가들과 아시아 동맹국들도 줄을 서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이거 미국이 동맹국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천만에요. 이건 정반대예요. 베센트의 진짜 노림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미국 국채 시장 안정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탈달러 방어예요. 자세히 풀어볼게요.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중동 산유국들이 외화 사정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팔아치우면은 이제 미국 채권 시장이 흔들려요. 그러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결국 미국 모기지 금리도 같이 올라가요. 미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그게 전 세계 금융 시장으로 번지는 거죠. 베센트가 청문회에서 한 말이 있어요. 스와프 라인은 달러 자금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미국 자산이 무질서하게 매각되는 걸 막기 위한 거다. 이게 진짜 진심이에요. 동맹국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그 동맹국들이 미국 국채를 못 팔게 묶어두려는 거예요. 두 번째 노림수는 더 깊어요. 탈달러 방어. 중국이 위안화 결제망, 즉 CIPS라는 걸 키우고 있어요. 러시아랑 사우디아라비아랑 위안화로 석유 거래하기 시작한 게 벌써 몇 년 됐고요. 브릭스 국가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 만들겠다고 떠들고 있어요. 베센트의 생각은 이거예요. 더 늦기 전에 걸프와 아시아의 달러 펀딩 허브를 이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그 지역 통화는 영원히 달러에 묶어두자. 그래서 이게 통화 스와프 확장의 진짜 본질이에요. 베센트, 본인이 트위터에서 직접 이렇게 썼어요. 영구 스와프 라인 확대는 걸프와 아시아의 새로운 미국 달러 자금 조달 거점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이건 그냥 거의 공식 선언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가 진짜 중요해야 돼요. 베센트가 말한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이 포함될까요? 요 한국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건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그 비용을 좀 분담해라 이런 거예요.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이 흔히 하는 착각, 아니 의도적인 왜곡이 있어요. 한국만 망사용료 받는다고요? 사실은 어떨까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즉 KTOA가 직접 반박했어요. 2026년 5월 6일 KTOA는 미국 통신사 AT&T의 글로벌 네트워크 피어링 정책 문서를 들고 나왔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 미국 내에서도 콘텐츠 사업자들과 트래픽 교환 협정은 역사적으로 유료로만 체결되어 왔다. 이게 미국 AT&T가 직접 쓴 문서예요. 거기다가 넷플릭스 본인들이 2014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즉 FCC에 제출한 문서에서 컴캐스트한테 종단 접속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한 게 있어요. 미국이 한국한테 망사용료 받지 말라고 하는 동안 미국 본토에서는 똑같은 짓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은 왜 이러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이게 진짜 목적이 아니거든요. 망사용료는 미끼예요. 진짜 노림수는 따로 있어요. 미국 통상법 섹션 300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미국 대통령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관세를 때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에요. 2026년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무기로 꺼내든 게 바로 이 섹션 300길이에요. 그리고 USTR은 7월 초까지 이걸 한국에 적용할 준비를 끝내려고 하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망사용료, 플랫폼 규제, 위치 기반 데이터 해외 이전 제한, 결제 인증 보안 기준. 이 네 가지를 다 묶어서 한국이 디지털 무역 장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미국이 섹션 301을 발동하면 한국 자동차에 추가 관세 25%, 반도체에 추가 관세 15% 이런 식으로 폭탄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트럼프가 이미 1월에 한국이 투자 약속 이행이 늦다면서 관세를 25%
퍼센트로 올리겠다고 으름장 놨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빈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다가 또 하나 미국, 멕시코, 캐나다 사이의 협정인 USMCA 재검토가 7월에 있어요. 이게 왜 한국이랑 상관 있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지어놨거든요. 기아누 에브론 공장, 현대모비스 공장들 다 멕시코에 있어요.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무관세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USMCA 재검토에서 미국이 원산지 규정을 더 빡빡하게 만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멕시코산 한국 자동차도 미국 관세를 그대로 맞게 돼요. 결국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이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우리한테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뭘 해야 하냐? 지금부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 협력적 타협안이에요. 확률은 약 45%로 봐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적극 협력해서 망사용료 정책을 후퇴시키고 추가 투자 약속을 늘려요. 그 대가로 미국이 한국에 영구 스와프 라인을 부여하고 자동차 관세도 동결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단기적으로 SK텔레콤, KT 같은 통신주가 흔들리지만 코스피 전체는 안정세를 유지해요. 환율은 1300원대에서 횡보, 자동차 수출도 큰 충격 없이 넘어가요. 두 번째 시나리오, 갈등 격화 시나리오예요. 확률은 약 30%로 봐요. 한국 정부가 망사용료 정책을 고수하고 미국이 섹션 300기를 발동해서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매겨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유가가 폭등해요. 이러면 이 한국 경제는 진짜 어려워져야 돼요. 환율이 1,400원, 1,500원까지 치솟고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해요. 휘발유는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고 물가가 4%, 5%로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시나리오, 전면적 재편 시나리오예요. 확률은 약 25%로 봐요. 이게 베센트가 진짜 노리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한국, 일본, 대만, 아랍에미리트 같은 핵심 동맹국이 미국 달러 블록에 완전히 편입돼요. 그 대가로 미국은 이 동맹국들의 영구 스와프 라인, 첨단 기술 공유, 안보 우산을 제공해요. 반대편에는 이제 중국, 러시아, 이란 중심의 위안화 블록이 형성돼요. 세 개가 두 개의 화폐권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 경우 한국은 미국 블록에서 큰 수혜를 보지만 중국 수출은 거의 포기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닫히면은 단기 충격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술 동맹 안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잡게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이란 전쟁이라는 연막 뒤에서 미국은 재무부를 통해 조용히 세계 금융 질서를 재편하고 있어요. 둘째, 통화 수요와 분화의 확대는 동맹국을 위한 호의가 아니라 달러 패권을 영구화하기 위한 베센트의 전략 무기예요. 셋째, 한국은 이 게임의 핵심 플레이어이자 동시에 압박 대상이에요. 망사용료, 자동차 관세, 투자 약속 이행,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협상 테이블 위에 놓여 있어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 가이드 세 가지 드릴게요. 하나, 환율 변동에 대비해서 외화 자산 비중을 일정 부분 가지세요. 달러 정기 예금이나 미국 땅이 이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 수출주 중에서도 미국 의존도가 높은 종목보다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기업을 주목하세요. 현대차 미국 공장 비중, 삼성전자, 텍사스 파운드리 같은 거예요. 셋, 망사용료 분쟁의 결과를 주시하세요. 한국 통신주의 당위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오늘 우리 영상 처음에 제가 그랬죠. 이란 전쟁보다 우리 지갑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베센트 장관은 펜대 하나로 세계 금융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변화를 무시하면 그 변화가 우리를 덮쳐요. 우리가 그 변화를 읽어내면 그 변화가 우리에게 기회가 돼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못 다룬 이야기, 이제 미국이 일본과 어떻게 새로운 통화 동맹을 짜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한국이 어떻게 끼어들 수 있는지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슈 딥다이브의 가장 큰 힘이에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